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8월 25일 수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사고 분쟁 때마다 논란이 됐던 수술실 CCTV 설치 그 여부가 2015년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6년 만에 드디어 큰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료기관이 CCTV로 수술 장면의 음성 없이 촬영해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수사, 재판, 의료 분쟁 조정 시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CTV 영상 유출을 막기 위해 저장 장치의 네트워크 분리를 의무화했고 불법적으로 영상에 손을 대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6,800여 개의 목욕장에서 7월 이후 발생한 집단 감염은 15건으로 총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9월 1일부터 목욕장업 방역 강화를 위해서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하고 세신사뿐만 아니라 목욕장 종사자 전원에 대해 목욕탕 내 이용자와의 사적 대화를 금지했습니다. 또 일회용 컵만 허용하고 평상 이용 시에는 2m 거리 두기, 드라이기, 선풍기는 소독 후에 사용 등 세부 세칙도 마련합니다. 수년 동안 교통망 전문 부동산 강사로 이름을 떨치며 외부 강의까지 다닌 이 강사가 알고 보니 서울교통공사의 현직 직원으로 확인돼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영리 목적의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건데요. 지난 2018년부터는 아예 육아 휴직을 내고 강사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강의료도 상한선 규정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받아왔고 직접 만든 부동산 투자용 지도의 수익까지 포함하면 수억 원대의 수입을 올렸다는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2차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되는 주민 40명에게 모더나 백신을 주사했습니다. 최근에 입사한 간호조무사가 모더나를 아스트라제네카로 착각하고 잘못 투여한 건데요. 일부 유럽 국가들은 메신저 RNA 방식인 모더나와 화이자 모두 아스트라제네카와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화이자 백신만 가능합니다. 화이자는 교차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 사례들이 있지만 모더나는 아직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주민 40명의 건강 상태를 집중 모니터하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의 교차 접종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코로나19 현황 살펴봅니다. 2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09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6만 9,28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은 24일 0시 기준 1차 누적 접종은 2,630만 18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1,228만 3,73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비를 뿌렸던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 표적 흐린 가운데 이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 비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지만 강원 내륙에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잊지 않고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상 강수량 보시면 충남권과 호남지방, 경남권, 또 제주 산지에 30에서 80mm,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과 충북, 경북 북부와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강원도와 경북권 남부,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1도에서 25도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사태를 비롯한 비 피해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8월 25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학교 다닐 때 지우개가 달린 연필 많이 쓰셨죠? 많이 네, 쓰셨죠? 썼죠. 네. 그리고 이제 사회 나와서는 우리가 볼펜으로 주로 쓰니까 네. 이렇게 화이트라고 그러나 지우고 수정액 있잖아요. 수정펜, 네네. 그죠? 그거 많이 쓰죠? 네. 이런 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처음에 시작은 뭔가 네. 그 작은 아이디어에서 그렇지. 출발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바꾸는 이런 아이디어 상품들 있잖아요. 네. 이게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도 있지만 어떤 조그만 힌트에서 비롯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인생을 바꾼 아이디어의 주인공 만나보시겠습니다. 비 오는 날 달리는 자동차의 필수품 유리창을 닦아주는 와이퍼가 탄생한 배경을 아십니까? 미국의 한 주부가 빗자루로 마당을 쓸다가 떠올린 아이디어였답니다. 지우개를 자주 잃어버리던 가난한 화가는 아예 연필에 지우개를 모자처럼 씌우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강력 접착제를 만들다가 실수로 접착력이 약한 제품이 나오자 아예 붙였다가 뗄 수 있는 메모지로 재탄생시켜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위엔 일상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상품을 만드는 개발자들이 있죠.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매출이 진짜로 귀하급수로 많이 받았어요.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까지 바꾼 인생 역전의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세수하고 기분 좋게 로션을 바르려고 하는데 열심히 짜내봐도 안 나온다면 아직 다 쓴 건 아니지만 불편하니까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한 아이디어 업체가 있는데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곳이랍니다. 바로 이분이 회사 대표인데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회사까지 차렸다네요. 아니 어떻게 화장품을 끝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요? 저희 제품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렇게 용기 안에 탄성 내용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넣으면 이렇게 크게 커지고요. 사용할수록 얘네가 점점 작아져요. 이렇게. 플라스틱 속에는 또 다른 용기가 들어있는데요. 화장품이 줄어들면 크기가 작아지면서 내용물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 내용물이 묻지 않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쓸 수 있는 거죠. 오세일 씨도 잘 나오지 않는 샴푸와 로션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됐다는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영화를 보다가 우연찮게 그냥 영화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물방울 떨어지는 장면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물방울 다시 올라가게 하면 안 되나? 약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물방울이 다시 올라가게 하려면 이렇게 풍선 같은 게 밀어주면 되겠는데? 그렇게 탄생한 아이디어 상품은 내용물을 끝까지 다 쓸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덕분에 환경오염은 줄고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은 쉬워진답니다. 누구나 느끼던 불편을 친환경적으로 해결하는 아이디어인데요. 그 덕분에 오세일 씨와 회사는 시작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디어는 불편함을 느끼는 데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 불편하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아이디어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한낮의 더위에도 주택가를 배회하는 한 남자.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게 수상한데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보시오. 새로운 물건을 만들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간혹 나옵니다. 아하! 아이디어를 찾는다니 우리 주인공이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카페에 왜 오신 겁니까? 주문은 하지도 않고 쇼케이스만 뚫어지게 쳐다보는데요. 여긴 찾는 게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다음 장소로 이동한 주인공, 이번에도 한참을 쳐다보기만 하네요. 다음 가게에서도 그 다음 가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요. 이거 참나? 아니 대체 뭘 찾으시는 거요?
지금까지 관찰한 게 음식을 진열하고 보관하는 쇼케이스였단 말인데 대체 왜지요? 저는 항시 다른 게 안 보이고 오직 냉장고만 보여요. 그러니까 집에서 잠잘 때 빼고는 아마 항시 냉장고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다른 아이디어로 쇼케이스를 만들어 왔다는 김은섭 씨. 그는 30년 가까이 업소용 주방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드는 건 카페나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쇼케이스가 아니랍니다. 이게 국내 최초로 개발한 회전식 쇼케이스입니다. 이 회전식 쇼케이스라고요? 정말 둥근 원판이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카페에서 이렇게 쓰인답니다. 원판이 돌아가니까 빵이랑 쿠키가 더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에? 아, 이런 거 진짜 처음 보는데. 흥미가 땡깁니다. 먹어보고 싶네요. 저희 커피 마시러 오시는 손님이 많으셨는데 이 쇼케이스를 보고 나서 빵도 같이 구매해서 드시고 가는 분이 많았어요. 매출에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쇼케이스를 들여놓는 카페도 쇼케이스를 만든 회사도 대박이란 셈인데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은 건가요? 길거리에 보면은 뭐 미용실이나 이용실, 뭐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24시간 돌아가는 네온 사인을 그거를 보완을 해서 저희 제품에다가 접목을 시킨 겁니다. 일상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제품에 제대로 적용한 거죠. 쇼케이스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상품을 진열하고 꺼내기 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보시면은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뭐가 틀린 것 같아요? 난 몰라요. 말해봐요. 여기는 유리가 이렇게 단유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유리가 세 장으로 되어 있는 3중 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유리를 3장 겹쳐서 두껍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리가 한 장인 경우엔 단유리라고 하는데요. 3중 유리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쇼케이스 안팎의 온도 차이로 유리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 현상을 막기 위해서죠. 결혼 초에 이사를 갔는데 굉장히 겨울철에 추워서 그 3중 유리로 바꾸고부터는 난방이 굉장히 잘 돼서 그것을 우리 쇼케이스에도 한번 접목을 해보자. 3중 유리 구조 역시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요.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연구를 거듭했고 결국 제품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찾는 게 아니고 가장 제 주변에서 항시 그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좀 특화된 상품을 많이 만드는 게 제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특화 상품을 많이 개발할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는 우리 일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먼저 주변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네, 행복한 아침 수요일은 연예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죠. 네, 오늘도 핫한 연예가 소식들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연예 귀신 여수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애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김수현입니다. 네. 여신이 귀신이 되면
남양 특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도 못한 귀신이 나왔어요. 아니 우리 저 김수현 씨는 오늘 의상이 아주 멋있어요. 저도 간만에 이렇게 좀 네. 세련된 옷을 입으니까 좀 기분도 좋아지고 네. 굉장히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멋지게 옷을 차려입은 이유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로 연예 소식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부터? 번째 연예 뉴스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장민호 노래 전국 방방곳곳을 달린다입니다. 최근 사는 게 그런 거지 노래를 발표한 가수 장민호 씨, 장민호 씨의 팬클럽이 이 장민호 씨의 대박 행진, 이 노래의 대박 행진을 기원하면서 일명 장민호 버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따뜻한 팬들의 마음이 담긴 버스, 오는 10월 3일까지 서울 및 전국을 누빈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는 게 그런 거지. 이게 신곡인데 어떤 곡인지 궁금하네요. 트로트는 트로트인데 평범하진 않아요. 락 트로트고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체념, 푸념 이거 아니고요. 인생 다 그런 거야. 우리 한번 다시 힘내서 살아보자.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노래입니다. 네. 장민호 씨한테는 이번 신곡 말고도 수백 곡의 뭐 이 노래 좀 불러달라 이런 게 요청이 있었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장민호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몇백 곡이 들어왔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입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장민호 씨가 선택한 곡은 바로 조영수 작곡가와 강은경 작사가가 힘을 합친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조영수 작곡가 뭐 심사위원으로도 요즘 많이 나오시던데 이게 옛날 생각해 보면 이 SG 워너비의 뭐 라라라 내 사랑 그 최근에 얼마 전에 임영웅의 이젠 나만 믿어요 작곡했던 분이죠. 그리고 강은경 작사가도 이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그리고 홍진영 씨의 사랑의 배터리 아주 가사 잘 쓰는 분인데 이런 면면을 보면 장민호 씨가 왜 이 노래를 택했는지 또 짐작이 됩니다. 네. 장민호 씨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네. 자, 두 번째 연예 뉴스입니다. 한남동 사는 코미디언 박나래 씨. 주소지는 강남입니다. 최근 이태원 단독주택을 55억 원에 낙찰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 집주인이 된 코미디언 박나래 씨가 위장 전입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짚고가 넘어가야 할 부분이 위장 전입의 여부일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위장 전입이 뭔지 그거부터 좀 정리해 보죠. 네, 이사를 한 뒤에 14일 이내에 실거주지에 맞춰서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가 신고가 되는데요. 이를 어겼을 때 위장 전입이 됩니다.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징역 3년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그야말로 엄연히 범죄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박나래 씨는 그동안에 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집을 공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개한 정도가 아니라 수년간 여러 번 이사 다니는 집마다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공개된 집이 4년째 살고 있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우리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집이 어딘 줄 아는데 한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박나래의 현 주소가 강남구 자곡동으로 돼 있다. 하다 보니까 왜 사는 곳과 주소지가 달라? 이렇게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근데 동네 이름만 들어봐도 그 소위 말해 부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두 개 다 박나래 씨 소유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강남구 자곡동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와 이 한남동의 고급 빌라 모두 박나래 씨 소유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예를 들면요, 강남구 자곡동의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는 좀 그 디제잉을 하잖아요, 취미로. 그래서 이것을 연습을 하던 연습실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고, 한남동의 고급 빌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월세를 내면서 이 두 곳을 오가며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곡동 오피스텔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한남동 고급 빌라는 법인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자곡동에서 한남동으로 다시 전입 신고를 정정하고 이 부분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이 논란에 대해서 박나래 씨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 박나래 씨 측 관계자는요, 위장 전입이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실거주지 표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생긴 실수였다라는 것인데요. 오해를 사게 돼서 죄송하다. 앞으로 개인적인 부분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나래 씨 소식이었고 다음은요. 자, 세 번째 연예 뉴스. 배우 전지현부터 이영애까지 그녀들이 돌아온다입니다. 전지현, 전도연, 이영애. 이름만 들어도 참 설레는 분들이죠. 네. 스크린을 주 무대로 활동했던 이 세 분이 드디어 나란히 올 하반기 드라마로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세배우 중에 제일 먼저 오는 배우는 전도연 씨예요. 네. 9월 얼마 안 남았죠. 드라마 인간 실격인데 어떤 역할이냐. 원래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필 작가로 살아가고 있는 부정이라는 이름의 역을 맡아서 또 열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굿 와이프 이후에 5년 만에 선택한 작품이라는데 어떤 거예요? 네, 인간 실격은요, 이 인생의 내리막길의 중턱에서 문득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작품이 하반기 이 드라마 라인업 중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멜로의 거장이라고 하는 허진호 감독이 이 작품을 연출을 맡았기 때문인데요. 허진호 감독이라고 하면은 8월의 크리스마스 재밌게 보셨죠? 네. 이 작품을 한 것으로 가장 유명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첫 드라마 연출작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신경을 쓸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또 자타공인 또 멜로퀸 전도연 씨가 허진호 감독과 만나서 어떠한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이 부분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지현 씨 같은 경우도 드라마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들린 소식이거든요. 오랜만입니다. 푸른바다의 전설이 2016년이었으니까 이분도 5년 만에 지금 컴백인데 작품의 제목은 지리산이에요. 그 커다란 지리산을 배경으로 조난자들을 구하는 국립공원 레인저들이 주인공인데 아까 전도연 씨의 파트너가 류준열이었죠. 네. 전지현 씨의 파트너는 주지훈 씨입니다. 이 또 커플도 굉장히 기대돼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산소 같은 여자, 배우 이영애 이영애 씨. 씨. 4년 만에 차기작을 결정했다. 이번에 또 연기 변신을 꾀한다.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진짜 여신이죠. 제가 감히 여신의 타이틀을 붙여도 되나 싶었는데 이영애 씨의 차기작은 바로 오는 10월에 방영 예정인 드라마 구경이입니다. 드라마 구경이는요. 완벽하게 위장된 의문의 연쇄살인 사건을 파헤치는 코믹 탐정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드라마에서 이영애 씨는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네, 일단 정의 실현보다는 미제 사건 해결 자체에 굉장히 힘을 쏟는 그런 희열을 느끼는 인물이라고 하고요. 이 맡은 인물이 게임과 술의 인생이 전부인 경찰 출신 보험 조사관으로 보내서 진실을 파헤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영애 씨가 전직 경찰 역할을 한다? 네. 네. 재밌네, 네, 이것도. 코믹이 앞에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살아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 의상이 무엇 때문인지 이제 공개를 해야죠. 네, 오늘 의상 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어요. 잘 어울려요. 네, 할머니부터 뭐 영구에다가 유치원생까지 다양한 걸 했는데 간만에 제 나이에 맞는 그런 의상을 입었습니다. 네, 너무 멀끔하고 잘생겼다. 멋있는데 오늘은 소품에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쵸? 소품 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이 카드입니다. 카드는 돌아오는 거야. 오늘 제가 와카남으로 좀 변신을 해봤는데요. 와카남. 조영 씨 와카남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나는 그 출입카드인 줄 알았는데. 와카남이 뭡니까? 아마 우리 세 분은 좀 아실 것 같지만 와카남, 네. 와이프 카드를 쓰는 남편입니다. 이야, 이건 뭐 전생이 나라를 구한다. 정말 부럽죠. 오늘 구해요. 우리 스타 주민에서는 능력 있는 와이프를 만나서 인생 역전을 이룬 남자들의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제 바로 처수성가를 이룬 남자들입니다. 자수성가 아니에요? 잘못 쓴거 아니에요? 처수성가는 뭐예요? 이 처수성가가 아내 또는 처가의 힘을 입어서 네. 집을 일으킨 그런 남자다라고 해서 처수성가가 되겠습니다. 말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처수성가. 아니 그러면 시댁도움으로 잘 된 그 와이프 여자는 뭐 시수성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예인 MC님 아침부터 아주 똑소리 납니다. 자, 오늘 소개할 분들 아름다운 외모는 기본이고요. 남다른 요리 실력 그리고 외국어까지 능통한 능력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처갓집 말뚝에 그야말로 절하고 싶은 그런 스타들의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처수성가를 이룬 남자들. 네. 야, 궁금합니다. 네. 가죠? 대한민국 첫 많은 번째. 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타 우리 재용 MC가 좋아하는 눈코입 퀴즈로 네. 나갑니다. 이거 진짜 알겠다. 네, 딱 아실 수 알겠다. 있어요? 자, 일단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이분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국민적 네. 인기를 누린 스포츠 스타 중 한 분이고요. 맞아요. 1982년 라면이 먹고 싶어서 야구를 네. 시작했다라고 했던 이분입니다. 야구 바로 나오잖아. 눈썹 그럼요. 찍고. 저 눈썹이 네. 야로 딱 이거, 들어갑니다. 하나. 자, 오늘 1977 지용의 신님이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첫 문제부터 바로 다 알겠어요. 굉장히 의욕을 불러일으키시는데 정답이 1997년 외환위기 때 온 국민에게 메이저리그로서 힘을 준 우리 투수 박찬호 선수. 야, 제가 오늘 정말 뿌듯합니다. 재용 MC님 드디어 정답입니다. 바로 박찬호 씨입니다. 네, 정말 뭐 아. 최고의 스포츠 스타죠. 수검댕이 눈썹. 네. 그렇죠. 레전드고 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 투머치 토커로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걸로도 유명하기도 한데 박찬호 씨는 별명이 그 코리안 특급이잖아요. 네. 박찬호 씨만큼 이 박찬호 씨의 처가도 특급 그 자체라고 합니다. 1990년대 그때 초반 이때만 해도 박찬호 씨밖에 없었죠. 오, 네네. 이호 아니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은 뭐 류현진 선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김광현 선수, 뭐 오승원 선수 대단했죠. 많은데 네. 그 당시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처가 어떤 처가이길래 특급 처가를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박찬호 씨는 요리 연구가 출신인 이 아내와 2005년 11월에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어느덧 결혼 16년 차가 된 신랑입니다. 네, 저도 당시 기억나는 게 미모에 제1교포 3세가 결혼한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평범한 이 집안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아마 이 스펙을 들으면 왜 특급 처가다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아실 텐데요. 박찬호 씨의 장인은요, 제1교포 2세죠. 부동산 재벌로 한때 일본 부호 30위 안에 든 재력가라고 합니다.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1998년도에는요, 일본 전체 개인 납세액 순위 76위에 오른 적이 있을 정도로 부호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더 알고 있지만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정도의 재력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네. 재력인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처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박찬호 씨의 재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셨을지 그거 궁금하네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왜 처수 선거야? 지금 박찬호 선수가 미국 가서 버는 게 한 1,000억 원 될 걸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장인어른 말씀 들어보면은 조금 짐작이 되실 거예요. 한 인터뷰에서 장인어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위가 야구만 하느라고 돈은 좀 못 벌었지만 사람은 참 좋아. 야, 메이저리거를 야, 두고 돈은 이게 좀 못 벌었지. 못 벌었지만. 조금 전에 홍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박찬호 씨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한 수백억 정도를 벌었다고 좀 알려져 그럼요.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네. 활약한 18년 동안 번 수입이 약 8,600만 달러니까 900억 정도가 되는 네, 거예요. 네. 얼마나 대단한 자산가면 그럼. 돈은 좀 못 벌었어도 참 착하다는 표현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강남 이렇게 갈 때 보면 맨날 그 건물 보이던데. 근데 운동하느라고 돈을 못 벌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내를 어떻게 만난 거죠? 네. 박찬호 씨는 장모님의 친구분으로부터 참 착하고 예쁜데 5개 국어도 하는 요리도 참 잘하는 참한 이 색시가 있다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박찬호 씨가 운명의 짝을 만나러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박찬호 씨가 첫 만남부터 퇴짜를 받는 굴욕을 당했대요. 맞습니다. 두 가지 실수를 했기 때문인데 그중에 첫 번째 실수가 뭐냐? 만남의 장소를 호텔방으로 잡았습니다. 예. 첫 만남의 장소를 호텔방으로? 첫 만남을. 놀라실 것 같은데. 과감한 거야. 1994년도 이 메이저리거에 진출하면서 메이저리거가 되면서 사실 전 국민이 다 사이 맞고 싶어 하고 많은 여성분들이 어머 내 남편이었으면 하는 워너비 남자였잖아요. 하다 보니까 박찬호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절. 하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이게 소개팅이든 선이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딴에는 너무 많은 시선을 여성분이 받을까 봐 호텔방으로 박찬호 씨가 잡았다고 하는데 어머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던 그분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실수가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 그렇습니다. 실수는요? 여자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실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취중 전화였는데요. 사귀기 전인데 그냥 한번 만났을 뿐인데 이 남자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기 위해서 술 먹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만남을 아내 쪽에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박찬호 씨가 술을 먹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게 오해로 밝혀지게 됐어요. 네. 그날의 진실이 뭐냐? 박찬호 씨와 아내분은 서로 영어를 통해서 이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박찬호 씨의 이 어눌한 발음 때문에 아내분이 이 남자 술 마시고 전화했네? 이것 봐라 싶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박찬호 씨가 한참 그럴 때구나. 이중 언어 하다 보면 이쪽 말도 그쵸. 조금 어눌해지고 꼬일 이쪽 때, 말도 네. 꼬일 둘 다 때가 살짝 있어요.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오해가 쌓였다. 그럼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네, 약속 시간보다 이 박찬호 씨의 아내가요, 무려 45분을 늦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박찬호 씨가, 이 사람 봐라. 또 똑같이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분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내 스타일이다.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다. 라고 첫눈에 딱 반해버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찬호 씨가 끈질기게 구애를 계속했었고요. 지금의 아내분이, 그러면, 이거 하나만 들어주시면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 하나? 뭘. 뭔가 뭐 조건을 내세운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렵다. 이거 상상이 안 가는데요? 저 이거 보고 배웠습니다. 저도 다음번에 이렇게 꼭 하려고요. 친한 친구 3명을 나에게 보여줘라. 이거 봐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쵸. 맞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박찬호 씨의 지금 아내분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 그러네.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그렇죠? 네, 박찬호 씨 아내분이요. 이 한국에 머무는 3일 동안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박찬호 씨가 자신의 친구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괜찮은 친구들을 아마 뽑았을 거예요. 일단 가수 션 씨, 그리고 대학교 선배 유지현 씨,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인 홍원기 씨 이렇게 3명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진짜 절친들을 데려갔을 텐데 이분들은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네, 일단 유지현 씨 같은 경우는요, 박찬호 씨의 한양대 2년 선배로요, 끈끈한 정을 이어오던 굉장히 멘토 같은 선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홍원기 씨 같은 경우에는 공주고 동기로 그야말로 절친 중에 절친이라고 합니다. 또 가수 션 씨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선행, 선행, 또 뭐 기부천사. 네. 네, 이분도 굉장히 친한 이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분인데 이렇게 중마고 같은 세 사람이 박찬호 씨의 첫 데이트를 함께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남자 4명과 여자 1명이 이제 데이트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땠을까요? 그 만남은? 네, 박찬호 씨의 아내와의 이 데이트에서요, 친한 친구 3명과 일단 영화 관람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성분이, 메이저리그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라고 하는데 소탈하네, 털털하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눈여겨 보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내분이 박찬호 씨의 진심을 받아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애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박찬호 씨는 미국에 있고 아내는 일본에 있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 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그랬을까요? 자, 일단 새 친구 통과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교제는 시작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멀어요. 그 먼 거리, 원거리를 미국과 일본 이거를 전화로 주로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면서 얼마나 얘기가 돈독하게 잘 되는지 거리를 못 느낄 정도였고 물론 박찬호 씨도 왔겠고 또 이 미래 아내분도 박찬호 씨를 만나서 미국을 갔는데 이때 갈릭 스테이크를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 맛에 또 반해서 박찬호 씨가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결혼까지 가게 된 건데 궁금한 게 코리안 특급은 과연 이 프로포즈를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자, 이거 박찬호 씨만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텅 빈 LA 다저스 구장에 데려갑니다. 가서 얘기한 거죠.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긴장감을 느껴. 근데 당신이 옆에 있으면 나는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멋있잖아요. 지금 소리 영화 한 돋았어요. 장면이. 네. 와. 참, 그 야구장에서. 집사람 안 봐야 돼. 근데 사실 이 프로포즈가 여자들한테 진짜 중요해요. 요것만 멋있네. 잘하면 그 그래요? 뒤는 좀 순조로워요. 왜냐? 사실 두 사람이 결혼을 굉장히 소박하게 했어요. 이 또 아내분이 굉장히 엄청난 부호의 딸답지 않게 굉장히 또 소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렇게 조촐히 결혼하면 돼요. 라고 해서 하와이에서 정말 지인 한 30명만 불러가지고 아주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 결혼이 뭐 스몰 웨딩의 원조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식으로 뭐 한팔구 이런 거 다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박찬호 씨가 이제 일본 이제 제1동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처가 식구들이 한국의 어떤 고유 문화는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자비 특별한 선물 함자비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함자비 그러니까 이제 팔면 맨 앞에 함자비 있죠. 그 함자비가 누구였냐면
배우 박상원 씨가 그래요? 그 앞에 선두에 서서 함 사세요, 함 팔아요 이걸 했던 거죠. 박찬호 씨와 친분이 원래 있었나요? 두 분이 이 운동하면서 헬스장에서 만났는데 이 두 분 다 이렇게 성격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친해졌고 이래서 이 스몰 웨딩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인 이 함팔이 여기에 함잡이로 서게 되는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이게 궁금해지는 부분이 네. 함 파는 거잖아. 이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처가가. 네. 이게 얼마가 나왔을까? 그렇죠. 진짜. 사실 이 함잡이 한 걸음 가게 하는 게 예. 이 봉투고 게다가 그 봉투는 원래 신부 쪽에서 내는 거니까. 네네. 근데 대단한 부호잖아요. 10,000원? 달러. 1,000만 원? 1,000달러? 1,000달러? 네, 겨우라고 하면 안 되죠. 100만 원 좀 넘는 정도? 그래요? 요 정도. 아니, 이 메이저리그로 뭐 한 900억 원 벌었죠. 광고도 했죠. 1,000억대 야구 준재벌과 완전 일본의 거대 부호 집의 결혼에 그 액수치고는 함잡이 액수치고는 좀 적다. 요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잘 몰랐나 보네요. 처가에서 그렇죠. 처음 겪어봐서.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잘 몰라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결혼 이후에요. 박찬호 씨 아내의 그 내조가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이 구봉길 선수와 펜싱 선수 구봉길 선수와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운동 선수는 내조가 정말 그럼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5년도 이 결혼을 했을 이후부터 박찬호 선수가 안정적인 이 경기를 펼칠 수 있게 요리 내조를 아주 톡톡히 보여줬다고 합니다. 2009년에 필라델피아 지역 이 신문에 따르면요. 남편 박찬호가 시속 153km의 강속구를 이 뿌리는 비결에 무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맵게 볶은 낙지를 아주 많이 먹는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박찬호 씨가 이 아내 요리 중에 낙지볶음을 정말 즐겨서 드신다고 해요. 네, 몇 년 전에 이 아내분의 요리 실력이 공개되기도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요리를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네. 일단 아내분이 일문에 이 한 명문대를 나왔는데 여기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뭔가 나만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요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쿠키를 만들고 뭔가 손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리 레시피북을 스스로 만들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이 대학원은 정말 영문학과 정말 상관없는 요리로 진로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후에 미국 CIA에서 프랑스 요리를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CIA면 첩보기관. 미국 중앙정보국. 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CIA 학교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A는요, 1946년에 설립된 명문 요리학교로 세계 3대 요리학교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현재 이제 외식 산업계의 하버드 대학이다. 이렇게 불리는 굉장히 요리 쪽에서는 유명한 학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세계 3대 요리학교 출신이지만 한식을 가르쳐준 스승은 따로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한식의 스승이 되주셨고 또 한식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박찬호 선수가 잘 먹는 게 있으면 뭐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음식점에 만들어서 아주 내조에 힘을 썼다고 하는데 그 덕분 박찬호 선수가 또 이 마음을 알아줍니다.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33년 해주신 밥 맛보다 3년 동안 나를 위해 밥을 한 요 밥맛 아내의 맛에 나는 더 잘 맞다. 요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어머니는 좀 서운하셨을 수 있었겠지만 아내 입장에서 더 해주고 싶죠. 이런 말 들으면. 근데 최근에 근황을 좀 보면 올림픽 해설위원으로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예능에도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SNS를 보니까 딸 셋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 두 딸과 첫째, 둘째랑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박찬호 선수 키가 막 185cm거든요. 이 어깨 너머로 딸들 얼굴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주 뿌듯해하면서 박찬호 선수가 와, 내 어깨를 딸들이 넘어섰다 이러면서 이 아빠와 시간을 보내주고 있는 딸들 너무 고맙다. 보니까 이 아주 가정이 화목해 보이더라고요. 네. 처수성가를 스타 만나보고 있습니다. 박찬호 씨 얘기 나눴고요. 다음은요. 자, 두 번째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렵다. 일단은 요번에 포인트 일단 뭐 눈썹도 진하지만 이렇게 눈매를 쭉 보시면 제가 이런 힌트 드릴게요. 약간 장군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 올해 데뷔 24주년을 맞이한 배우입니다. 지난 2006년에 방송된 대하사극에서 활을 잘 쏘는
주인공 역을 맡아서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드라마 일안에서 시청률이 85%를 기록했어요. 그야말로 국민 드라마로 등극을 했고 이분 역시 정말 국빈 대접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아니, 먼 사진으로는 저는 권상우 씨인 줄 알았거든요. 오, 권상우 씨 약간 느낌도 얼굴이 있고요. 살짝 있죠. 네, 있어요. 활 잘 쏘면 주몽 아니야. 네. 그러네요. 오늘 이재용 MC님 감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진으로 보고 맞추는데 아니, 사실은 모르겠고. 주몽이면 누군지 나오는데. 누구죠? 주몽이면 바로 예. 송일국 씨? 예. 송일국 씨 정답입니다. 네. 아, 송일국 씨. 송일국 씨는 뭐 삼둥이 아빠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근데 삼둥이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들었죠. 참 네. 신기하게도 네. 남의 집 자식들 그렇게 빨리 커요. 빨리 커요. 저도 삼둥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랜선 삼촌으로서 삼둥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 진짜 많이 여전히 컸다. 귀엽네. 완전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TV에서 그쵸. 봤는데 많이 네. 컸죠. 그 당시 유행어도 있었어요, 삼둥이들은. 맞아요. 네. 육아 예능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진을 보고도 반가워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종종 삼둥이의 근황을 SNS에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삼둥이들이 초등학교 벌써 3학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3월에 키가 그 애기들이 벌써 140cm가 넘긴 것으로 알려져서 랜선 이모 삼촌들이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흐뭇한데 아빠가 보기에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근데 송일국 씨가 오늘 그 초수성과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꼽힌 거잖아요. 아내분이 어떤 분일까요? 아, 송일국 씨의 아내 상위 1%입니다. 이 1%가 무엇이냐? 공부로 1%입니다. 전국에서 1%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일단 송일국 씨 아내는요, 무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재원이고요. 박사과정 중에 30대에 이 사법고시를 패스한 굉장히 똑똑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판사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송일국 씨의 아내 능력이 여기서 끝나면 판사 아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이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갖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박찬호 선수 아내도 네. 아까 5개 국어 한다던데. 그러게. 네, 네. 아니, 요즘엔 이렇게 해야 되나? 저 국어 하나 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 연예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이 법조계에 있고 아내가 연예인이고 이런 경우는 좀 종종 봤어요. 그쵸. 네, 근데 네. 이렇게 반대로 된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지혜 씨 남편 검사, 또 윤유선 씨 남편 판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반대는 사실 흔치 않죠. 송일국 씨가 이런 여자를 찾고 찾아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가 이상형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또 누군가 이 다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친한 연예부 기자가 보험팅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만났다 그래요. 보험팀이 뭐예요? 소개팅을 보험을 들어주면 미팅을 시켜주는 보험팅은 뭐냐? 될 때까지 해준다. 야, 될 때까지 해준다고 보험 했는데.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송일국 씨가 그만큼 인간관계를 잘 한 거죠. 8월 15일에 만난 그 여자. 네. 그분이 바로 지금 아내인데 8월 15일에 광복절이잖아요. 네. 송일국 씨가 얘기합니다. 그날 내 인생에도 광복이 왔다. 정말 광복이죠. 네, 두 사람이 첫 만남에서 대화를 또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요. 네, 아무리 사실 대화가 잘 통해도 이렇게 첫눈에 반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 일들이 있는데요. 일단 송일국 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고 아주 매력 덩어리였다. 난 정말 첫눈에 반했다라고 애정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홍일국 씨가 첫눈에 반한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게 뭐예요? 바로 올바른 가정 교육이었어요. 네? 아, 올바른 가정교육. 네, 이제 말하자면 이 예비 아내분, 이 여성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 할머니죠. 그럼 보통 우리가 엄마 아빠가 안방 쓰고 할머니는 건너방 쓰는 집들이 사실 많은데 현실적으로 여기는 할머니가 안방을 쓰시고 이 어머니 아버님이 작은 방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가면 할머니한테 먼저 인사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반해서 두 사람 처음 이 보험팅 했던 게 2006년 드라마 주먹 한참 할 때였거든요. 1년 6개월 연애하고 2008년 3월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판사의 딸을 키우는 그 송일국 씨의 처가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프로포즈도 남자답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활 쏘면서 했나? 아니, 송일국 씨 만나보면 우리 최 기자도 만나서 알겠지만 되게 감성적이고 네. 눈물도 많고 막 인터뷰하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이런 남자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차 안에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사랑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다 보여주고 나서 나도 이렇게 영원히 사랑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얘기를 하는 송일국 씨는 눈물을 흘리는데 아내분은 딱 팔짱 끼고 이성적으로 그 사랑의 다큐를 보셨다. 저는 이렇게 또 서로 달라서 통한 게 아닌가. 극과 극은 통한다. 그리고 방송에서 보면 두 분이 계속 그 존댓말을 쓰시던데 저도 네. 결혼했지만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송혜국 씨가 이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 말빨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라는 의외의 대답을 내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내와 싸울 생각을 안 한다. 100% 내가 맞지 않고 내가 1%의 여지라도 있으면 이것을 뒤집어서 아내가 이겨버린다. 나는 아예 이길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현명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결혼 9년 차인 2017년 한 인터뷰에서는요. 부부싸움을 크게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부부관계에 섭섭한 일이 생기면 보통의 이 존칭보다 더 뭔가 경호를 차리고 예의를 차리는 극존칭을 쓴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러면 조금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뭐야, 나 놀려? 맞아. 밥은 드셨나요? 약간 네. 오늘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남편이 깐족대시?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역시 다른가 봅니다. 네. 그게 아내 버릇하면 그게 안 되는데 해 버릇하면 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사대부에서는 그럼요. 그 아내하고 이렇게 존대하잖아 서로. 네. 그렇죠. 그게 네, 네, 익숙해지면 근데 화가 나면 극존칭을 한다. 그때는 무서운 거네. 네. 시어머니가 김을동 씨 아닙니까? 김을동 씨죠. 네. 김을동 씨 입이 정말 귀에 걸렸습니다.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왔다. 아니 우리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더니 나 정치도 잘 풀려 귀한 손자 셋도 안겨줘.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며느리의 성격이라 그래요. 뭐냐면 시원시원하다는 거죠. 내 아들은 뭔가 좀 감성적이어서 가끔은 이 답답한 구석이 있었는데 며느리랑 얘기하면은 모난 구석이 없고 둥글둥글하고 수수해서 얘기가 잘 통한다. 이렇게 또 며느리 자랑이 끊이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뭐 송일국 씨 하면 앞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삼둥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름도 굉장히 특별해요. 대한민국 만세죠. 네, 그렇습니다. 송혜국 씨가 이제 아내와 결혼한 후에 3년 만에 이제 아이를 갖게 돼서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시어머니, 저 새쌍둥이를 귀여워. 가졌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더니 김을동 씨가 야, 대한민국 만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태명이 자연스럽게 대한이, 만세, 민국이 이렇게 다 됐는데 딸이면은 사실 이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아들이어서 그대로 대한민국 만세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 쌍둥이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힘든 상황도 있었다면서요? 그럼요. 이제 결혼 4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새쌍둥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새쌍둥이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고 이게 본인들 얘기가 아니라 의사가 권유로 이 초기에 임신 초기에 한 명을 포기하고 둘을 키우는 게 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럴 수는 없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잘 새 아이를 키웠는데 정말 막달쯤 이제 돼가지고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아내분이 울었다고 그래요. 사실 한 명만 아기 들어있어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겠네. 근데 셋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걸 다 견뎌내고 새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네, 엄마는 진짜 대단한 것 네. 같습니다. 송일국 씨 얘기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스타 소개해 주시죠. 자, 다음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분 힌트를 좀 드리면요. 라이브의 황제로 불리면서 올해 데뷔 36주년을 맞이한 가수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독설가로 불리지만 지난 2007년이었죠. 재혼으로 생긴 늦둥이 딸로 인해서 이제는 딸 바보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보자마자 김병만 씨인 줄 알았거든요. 김병만 씨 조금 있다. 있어요. 가수라고 하니까 김병만 씨가 아니잖아요. 김병만 씨 느낌이 있고요. 있죠. 제가 아는 가수 한 분은 몇 년 전에 암으로 아내 잃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아, 지금 말씀하신 그분. 네. 오늘 재용희 씨님 감 좋거든요. 그분 아닙니까? 어찌합니까?
수염도 좀 있고 이렇게. 임재범 씨. 임재범 씨. 아닙니다. 좀 말씀드렸지만 요 얼굴도 좀 보고 눈코입 질그지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저 늦둥이 딸이 있다고 그랬구나. 네네. 아니 근데 딸바보. 데뷔 36주년의 가수면 노래 힌트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 우리 재용 MC를 포함한 아직까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힌트를 드리면 정답이 지금 모르잖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정답이라고 말하지. 자, 이제 듣겠나요? 자, 바로 이승철 씨. 이승철 씨 정답입니다. 노래 이렇게 잘하죠. 노래들을 바로 알죠. 네. 이 가수 이승철 씨가 첫 번째 아픔을 딛고 두 번째 결혼하신 걸로 알았는데 이게 또 처수성가를 이룬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결혼 이제 가수 강문영 씨하고 사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1997년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고 10년은 쭉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는데 나 이제 결혼은 더 이상 없어 했는데 10년 만에 2007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이 아내분이 바로 처수성가를 가능하게 한 그런 분입니다. 이승철 씨 아내는 어떤 분인데요? 네, 이승철 씨의 아내분 2살 연상의 재력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의 재원으로 이 외국인 회사를 거쳐서 섬유 관련 사업을 했는데 외환위기 직후에 이 달러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이익을 남겨서 사업이 많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작 이승철 씨는 이 아내의 재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재력가라는 소문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아니 알려진 것만큼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두 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 말씀드렸듯이 이승철 씨는 나 이제 결혼 없어 인생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한번 밥을 먹게 돼요. 근데 좀 인상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골프나 한번 치시죠 해가지고 이 골프장에서 인연이 시작된 게 2006년 여름이었습니다. 이게 취미가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죠. 예. 근데 아내 어떤 매력에 끌려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뭐 아내 분도 좋은데 이 이승철 씨가 이제 혼자 있는 상황에서 아내 당시에 이제 13살짜리 딸이 있었고 아내에게 또 아내에게 남동생 이제 예비 처남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가족애가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왠지 저 가족의 일원에 나도 되고 싶은 자꾸 그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밥 먹으러 가고 싶고 그러면서 결심을 해서 3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하게 된 거죠. 저는 그 프로포즈가 항상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받아봤지만 어떤 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을지 노래를 부르셨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도 노래를 부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데이트를 마치고요. 이제 차를 타고 오다가 집 앞에 내릴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이나 한번 하자. 에? 결혼이나 한번 하죠? 네, 이승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재 이 와이프 되는 분이 너무 터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야호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이 결정이 되니까요. 이 아내분이 사업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굉장히 추진력이 빠르게 훅훅훅 정리가 이렇게 딱 되면서 팔불출 다운 면모를 보이면서 이승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 덕분에 결혼이 이렇게 훅훅 잘 빨리 진행이 됐다라고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처수성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내의 내조 덕분에 음악도 그렇고 삶이 더 활발해진 게 바로 이승철 씨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음악만 하면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네. 특히 결혼을 하고 나면 일상에 좀 혼을 뺏기면서 내가 창작에 고갈이 오지 않을까? 좀 이런 면이 있다고 이승철 씨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좀 음악인들은 이기적이다. 그런데 되레 내 아내는 내가 다 결혼했더니 뭐 공연 있으면 의상도 골라주고 이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창작이 잘 되니까 자산 관리도 해주고 오로지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줘서 내가 결혼 후에 발표하는 노래마다 좋고 히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아내 자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이승철 씨가요, 아내를 두고 인생의 매니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복덩이 인생 매니저를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사이가 좋다 해도 부부는 다툽니다. 네, 싸울 수 있거든요. 네, 의미심장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승철 씨는 부부싸움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승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나는 그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아무리 화가 나도 막 채근하는 게
게 아니라 좀 조근조근하게 말을 하고 유난을 떨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비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이가 자연스럽게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사람이 늘 조근조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이제 분노 게이지가 팍 치고 오르면 평상시에는 이제 부인되는 분한테 마님 이렇게 불렀었는데 딱 이렇게 화가 너무 난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 누나 호칭이 이렇게 딱 바뀌는 걸로 두 사람 사이에 사인이 있다고 해요. 예. 누나 이러면 긴장감이 감도는 거고. 그렇죠. 누나. 근데 이승철 씨가 최근에 진정한 딸바보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2007년에 결혼해서 늦둥이 봤는데 어느덧 14살. 정말 남의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SNS를 통해서 딸과의 이 모습을 공개했는데 아이고야 그 부녀 케미가 너무 좋아서 저도 엄마 미소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아빠 껌딱지네요, 보니까. 목에 꼭 붙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승철 씨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스타 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스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코, 입 퀴즈입니다. 자, 안경을. 너무나 안경 그쵸? 썼고요. 저는 너무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분 개그계 황제, 개그계 레전드로 불리면서 최근 데뷔 4집주년을 맞이한 공연을 한 분입니다. 아마 이렇게 사진만 보고도 대략 감을 잡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입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한참 선배님이시고 하지만 약간 얄미운 그런 캐릭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안경 낀 개그. 네. 왜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특급 힌트 그러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뽕이야. 레이로 황제. 네. 자, 이제 아시겠죠? 최양락 씨. 정답. 최양락 씨 맞습니다. 네. 요즘 안경 끼고 나오니까 내가 잘 몰랐구나. 영원한 봉이 된 분이죠. 그렇죠. 아내에게 꽉 잡혀서. 맞습니다. 네. 두 분 개그맨 1호 부부이자 올해로 33년을 맞이한 결혼차 부부입니다. 결혼 당시에 팽현숙 씨 남편 최양락 씨를 위해서 양말, 팬티, 속옷까지 직접 다려줬고요. 그리고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서 하는 그냥 그야말로 내조의 여왕, 내조에 전념한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팽현숙 씨의 이 수입이 최양락 씨보다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양락 씨가 아이들의 밥, 그리고 설거지, 그리고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건 기본이고요. 거꾸로 이제 팽현숙 씨의 속옷을 계속 넣어줬다. 180도 바뀌었다. 네, 두 분 방송에서 보면 진짜 현실 부부 그 자체잖아요. 티격태격 하시긴 하는데 이 두 분의 첫 만남이 영화 같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그렇죠. 웃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망가질 수 있는 개그맨 1호 부부지만 사실 두 사람의 만남은 또 보통의 남녀의 그 알콩달콩이 있어요. 또 다리를 놔준 사람이 있으니 전유성 씨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의도였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개그계에도 좀 미녀가 필요해 이러면서 이렇게 좀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원래 전유성 씨가 남자 개그맨, 여자 개그맨 할 것 없이 많이 찾아다니십니다. 팽현숙 씨 보고 괜찮다. 근데 그때 최양락 씨한테 얘기한 거죠. 쟤 좀 데려다가 제 트레이닝 좀 시켜봐 해서 최양락 씨가 일주일 동안 개그 트레이닝을 시켜서 1985년에 K본부 시험을 받고 또 팽현숙 씨가 그렇게 장려상을 받으며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사제지간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팽현숙 씨도 대단하네. 일주일 지도를 받고. 아니, 누가 대단한 거야? 가르치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 사람 다 대단한 그러네. 거예요. 스승도 좋고 제자도 됐다는 좋고. 거잖아. 네, 된 이후에는 그냥 선후배 관계가 됐을 텐데 어떻게 하다 부부가 됐을까요? 네, 이 연애 그리고 결혼까지 이어진 계기가 바로 최양락 씨의 아버지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들 팽현숙 씨 이 말투 아시죠? 하루는 이 개그우먼이 된 이후에 2년 정도 지나서 팽현숙 씨가 최양락 씨를 찾아왔다고 해요. 딱 찾아와서 선배 나 스타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뭔가 막 이렇게 토로를 한 거죠. 나 왜 스타 안 만들어주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최양락 씨가 알았어라고 하더니 이 코너를 둘이 함께하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이 코너에서 연인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양락 씨도 팽현숙 씨도 정말 CF를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최양락 씨가 팽현숙 씨한테 그렇게 이성적인 관심까지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딱 바뀌게 된 계기가 이 최양락 씨의 아버지가 그 팽현숙 참 괜찮더라라고 얘기를 슬그머니
어머니 하니까 이 얘기를 딱 들은 최양락 씨가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대시를 하게 됐는데 이때 평현숙 씨도 마침 최양락 씨의 이 개그 열정에 반해 있는 상태여서 두 사람의 연애가 이뤄지게 됐다고 해요. 아니 이 개그 코너 생각이 나는데 이때 남녀 감정이 없었다는 최양락 씨 말을 저는 못 믿겠어요. 그냥 저는 어린 마음에 시청을 하면서도 아니 딱 둘 나와요. 그리고 딱 멋진 바바리 코트 입고 팽현수 씨 나오는데 늘 멋있게 이 팽현수 씨를 딱 끌어당기는 거예요. 보면서 저거 사심 코너인데 연애하는 코너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분이 나중에 진짜 결혼했거든요. 네. 근데 팽현숙 씨는 결혼 이후에 방송에서 좀 자취를 감췄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은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얘기도 좀 있었다고요. 최양락 씨 아버님 눈이 정확하셨던 걸까요? 팽현수 씨가 딱 근데 사실 이제 팽현수 씨가 이 최양락 남편의 개그 재능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 존경하는 바가 있거든요. 둘이 있으면 둘 다 잘 되기 힘들다. 차라리 한쪽으로 길을 몰아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잘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남편은 개그를 시키고 본인은 내조를 택한 거예요. 사실 이 최양락 씨가 집에서 못 하나 박는 일 없이 코미디 외에는 세상사에 일상사에 아무 관심이 없는 남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다못해 손수건 팬티까지 뭐 다려주는 건 기본이고 먹고 사는 일을 내가 책임져야 이 남편은 코미디에만 신경 쓰겠구나 해서 뭐 카레집, 순대국집, 뭐 레스토랑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음식 장사를 하면서 이 남편 내조에 나서게 돼요. 이런 30년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최양락 씨가 안 보이다가도 알까기로 다시 나오고 또 최근에도 또 굉장히 이렇게 계속 활동을 이어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내조의 여왕으로 살았네요. 그러니까 화면에서는 사라졌지만 최양락을 위한 내조의 여왕의 역할을 충실히 한 거고 네. 최양락 씨는 그걸 발판으로 계속 코미디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럼 뭐 장가 잘 갔네. 지금 아침 이 방송 보고 있는 많은 남성분들이 부럽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오늘 주제가 처수성가를 이룬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최양락 씨를 넣어놓은 이유가 제작진의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아내 덕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끝판왕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넣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끝판왕이라서 그러면은 그 재산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있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2019년도에 한 방송을 통해서 최양락 씨가 이렇게 재치 있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모든 재산이 팽현숙 앞으로 되어 있다. 모든 명의가 팽현숙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아주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를 해도 남의 집에 들어오는 기분이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팽현숙 씨의 재테크 수완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결혼 한 22년 됐을 때 책을 내놨어요. 그때 22년쯤 됐을 때 부동산이 막 여러 채였어요. 근데 그때 책도 내놨습니다. 내조 재테크. 저도 이 무렵에 팽현숙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도 돈 벌 궁리를 해야 된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비법입니다. 첫째, 그거고요. 둘째는 이 종잣돈을 빨리 모으는 방법은 장사다. 이게 사실 그냥 글로 쓴 게 아니라 본인 얘기잖아요. 본인이 정말 막 한 7가지 정도 음식 장사를 막 바꿔가면서 계속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종잣돈이 모아지면 좋아하는 걸 해라. 좋아하는 걸로 해야 돈이 벌어진다. 근데 팽현수 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은 자꾸 어디 땅 보면 뭐 사가지고 저기다가 음식점도 하고 싶고 밭에다 뭐 심기도 싶고 자꾸 땅만 보면 그렇게 욕심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최근에 고생 좀 하셨겠는데 다주택자 힘드셨겠는데요.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양락 씨 같은 경우는 개그의 전설이잖아요. 네. CF도 많이 찍으셨고 네. 굳이 이렇게까지 일을 팽현숙 씨가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규칙적이라 그랬나? 최양락 씨가 이제 이런 거죠. 당시에 결혼할 당시에 어느 정도냐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이었어요.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래서 한 CF를 40개 정도 찍는 거예요. 아유, 그런데 굉장히 또 예술인이세요. 나 예술에 이 자부심에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프로그램 1개. 근데 그 1개 해서 모은 돈으로 이봉원 씨 만나서 회식하고 술 먹고 밥 먹으면서 돈을 써서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면 돈 모으기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러면 이제 아내가 고생하게 되는데
그 아내인 팽현숙 씨가 재테크의 고수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음식점이 잘 돼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돈 벌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지금 10년 넘게 음식 장사를 하면서 굉장히 이 사업체를 굉장히 잘 이끌고 있는 사장님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팽현숙 씨. 하지만 이전에는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음식점을요. 음식점뿐만이 아니죠. 굉장히 여러 가지의 사업을 망하기도 하면서 지금의 음식점을 만들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최양락 씨의 이름을 건 사업을 한 적이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팽현숙 씨가, 아니, 나 여보 이름 좀 그 사업에 쓰면 안 될까? 최양락의 땡땡땡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최양락 씨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이제 하다 예술인의 이름을 쓰냐라고 하면서 거부를 한 거예요. 팽현숙 씨가 또 자존심이 굉장히 세잖아요. 아유, 됐다! 나 네 이름 안 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남편의 이름을 사업에 이렇게 갖다 쓰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팽현숙 씨가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막 사업하고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남편에게 길을 모아주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길을 모아주려는 또 선한 뜻도 있고 두 사람이 선후배로 만났잖아요. 하다 보니까 팽현숙 씨한테 스승이잖아요. 최양락 씨가. 하면서 너 왜 이렇게 못해? 막 혼내고 막말하고 무시하고 이게 여기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이 팽현숙 씨는 굉장히 좋게 이 복수를 생각합니다. 너 늙으면 두고 봐. 내가 돈 모아놓고 내가 너 이런 마음으로 복수열전을 준비한 건데 아까 그 음식점 전에 했다는 게 제가 들어보니까 도자기. 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예요. 도자기, 뭐 골동품 파는 데를 했대요. 본인이 도자기도 모르고 골동품도 모르니까 잘 안 됐죠. 그러다 이렇게 음식하고 이러면서 이제 잘 돼서 돈이 모아졌죠? 하니까 지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최양락 씨가 팽현숙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나 버릴 거 아니지? 이래서 초수상가네요. 네. 오늘 방송은 지금 시간이 8시 34분. 네. 학교 데려다 주느라고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녹화해가지고 그래도 보여줘야 되니까. 네, 초수성가를 이룬 남자들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어서 한 주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스오피스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프리가이고요. 4위 올드, 3위 모가디슈, 2위 싱크홀, 대망의 1위는 인질입니다. 네, 우리 영화 3편이 모처럼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어서 아주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액션, 재난, 코미디 같은 확실한 장르의 영화들인데요. 이 코로나19 여파에도 정말 관객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질이 관객몰이 또 시작했고 2위, 3위에 있는 싱크홀 모가디슈가 지금 올해 들어서 150만 넘은 지금 뭐 모가디슈는 300만 또 그 정도가 됐지만 하여튼 150만을 넘은 두 작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사실 최근에 50만 넘기도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아무리 코로나19로 힘들고 이래도 볼만한 영화 있으면 보는구나. 관객들이 극장에 나오는구나. 이거를 좀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으로 보면 지난해 말 이후 8개월 만에 이제 벌어지는 풍경인데 그래도 제가 영화인들 취재해보면 아직은 아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1000만들 영화가 지금은 300만. 이 정도로 한 3분의 1 이상 축소가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개봉이 연기된 영화들 올 여름에 개봉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제 주변에서도 갑자기 한국 영화가 왜 이렇게 많이 개봉을 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것의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벼랑 끝에선 이 극장들이 자구책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150만 명의 관객을 모은 영화 두 편이죠. 모가디슈와 싱크홀이요. 극장 3사에서 다 같이 의견을 모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영화들의 총 제작비 50%가 모일 때까지 티켓값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극장에 가져가는 가격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봉이 결정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이 표가 없거나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재밌었고 느꼈었던 관객들이 다른 영화를 선택을 하는 이런 선순환을 이 극장들이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 한국 영화의 흥행이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신작 개봉 소식도 있죠. 네, 맞습니다. 막바지 여름 극장가를 수놓을 영화로 손색이 없는 영화입니다. 죽음의 진실을 찾아가는 미스테리 스릴러, 바로 귀문인데요. 끔찍한 살인사건과 연이은 자살로 폐쇄된 수련원, 온갖 소문의 근원지가 되는데 여기에 발을 들이게 된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겪는 일로 그 하룻밤이 영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공포가 가득한 영화입니다.
김강호 씨가 공포 영화 장르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실제 김강호 씨가 겁도 많고 사실 공포영화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김강호 씨가 왜 선택을 하게 됐냐? 일단 이 김훈 같은 경우는요, 뻔한 공포물이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식의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선한 시도다라고 느껴져서 영화 출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게 딱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체험형 영화,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네, 사실 이제 김강호 씨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배우예요. 요번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중강대 연극영화과에서 그 출신들한테 제가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요. 그때 레전드로 누가 연기 제일 잘했어요? 하면 이구동성으로 김강호 씨 얘기하거든요. 연기력은 기본인데 여기에 특수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먼저 스크린X. 이 3면이 앞뿐 아니라 옆면까지 다 스크린인 거예요. 이것도 됐고 또 4DX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막 귀신이 피가 막 흐른다 그러면 물이 뿌려져요. 그리고 귀신이 샥 지나가는 것처럼 바람도 샥 가고 이런 식으로 이 정말로 귀신의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체험. 무섭겠다. 네, 그쵸. 네. 그런 체험형 공포 영화로 준비가 됐습니다. 야, 이거 재밌겠다. 근데 이걸 실제 폐건물에서 촬영했다면서요? 아유, 그렇습니다. 세트장 짓지 않고요. 영화 기무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실제 폐건물에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폐건물의 공간 일부를 세트화하는 이 과정에서 오래돼서 곰팡이가 쓴 벽지라던가 녹이 쓴 샹들리에라던가 깨진 거울 등 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내는 폐건물로서 방치되어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건들지 않고 최대한 활용해서 한층 리얼한 이 영화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8월 눈여겨봐야 할 영화 귀문 살펴봤고요. 이어서 또 8월에 꼭 봐야 하는 역사 영화 2편 준비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역사 영화 바로 말모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 출처는요, 우리말이 사라질 뻔했던 우리 역사를 근원으로 주시경 선생이 한일합병 초기인 1911년에 시작을 했으나 선생의 죽음으로 미완성으로 남은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전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죠. 네, 이게 시대적 배경이 이제 일제강점기.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 말모이는요, 1940년대 우리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경성을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말 일제가 한글과 한국어 교육 및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서 한글에 관한 연구를 해왔던 조선 어학원 학자들이 한국어 사용 금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집단 체포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영화는요. 자, 두 번째 영화 뜨거웠던 독립투쟁의 역사를 담은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는요, 1920년 6월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 정규군을 유인해 최초의 승리를 이룬 독립군의 전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계층과 신분이 다 다른 민초라고 할까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일본을 상대로 거둔 첫 번째 승리예요. 하다 보니까 이 감독과 제작진이 부담을 느꼈어요. 무려 기획에만 6년, 거기다 촬영 후반 작업까지 해서 8년 이렇게 해서 공을 들였는데 왜 그랬냐 하면 정말 고증을 많이 받고 실제 근거에서 만든 영화니까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장마라더니 진짜 연일 비 소식이에요. 네, 오늘도 비 오고요. 하늘 표정도 흐리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